안녕하세요. 전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분대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해 볼까 하고요. 이전 시간에 했던 것들을 잠깐 떠올려 보게 된다면 우리가 출혈 관련된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했었죠. 외출혈과 내출혈이 있고, 외출혈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개방된 상처이기 때문에 눈으로 뭐가 보인다, 혈액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출혈 같은 경우에는 뭐 신체 내부 안에서 그 출혈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별도의 다른 증상들을 통해 가지고 뇌출혈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뭐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통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통, 복통 이런 것들이 그 해당하는 부위에서의 출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이제 하나의 증상만으로 무조건 두통이 있다고 해서 출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두통을 겪어봤을 거니까 두통을 겪어봤을 때 다 뇌출혈이 있던 것은 아니니까 그거의 하나의 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거를 절대적으로 무엇이 무엇이다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식으로 완벽하게 정형화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증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자주 할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박힌물체라든지 절단된 신체 부위를 이송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붕대의 종류, 드레싱의 종류, 그 드레싱의 적절한 그 선택 같은 것들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었고요. 맨 마지막에 상하권을 이용한 붕대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붕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인가 해가지고 이제 삼각형에서 접고 이렇게 반 접는 식으로 이렇게 기다랗게 만들어진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붕대법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붕대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외출혈과 내출혈 그 중에서도 외출혈과 집중돼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외출해서 붕대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붕대의 원칙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그 목적이 있겠지만 첫 번째 드레싱에 고정의 목적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압박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혈할 때 압박을 해야 지혈의 효과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목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붕대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 군데 출혈이 발생한 곳을 계속 연달아 동일한 구역에서 감는 것을 우리가 환행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말 그대로 이제 동그랗게 감는다라고 해서 환행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일부분 그 범위를 넘어서거나 혹은 부목 같은 걸 고정하기 위해서 그 신체 말단부에서 그 근입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때는 이제 나선대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붕대법들이 되게 많이 있긴 한데 우선은 보시는 거는 이제 지혈을 위한 환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계속 감아서 압력을 높여줌에 따라서 지혈이 수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접착석 분대 접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크게 보실 필요는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이제 팔자붕대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행대부터 시작을 해서 첫 번째는 환행대고요. 두 번째는 팔자붕대법입니다.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갖는 방법을 우리가 환행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환행대, 환행대, 팔자붕대, 그 다음 환행대로 마무리 짓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저작석분대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탄력분대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잡아주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작석분대 접기 관리 분대법 같은 경우가 이렇게 써져 있긴 하지만요. 요거는 굳이 제목 자체는 그렇게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팔자분대법인데 요거는 엄지손가락 구분으로 해가지고 팔자분대를 이렇게 동글동글 감는 거고요. 요거는 손끝 말단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팔자분대 이렇게 좌우로 감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랑 무릎 꿇기 같은 경우도 팔자분대랑 거의 비슷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부분 있죠. 그 관절 부위에서는 어차피 움직일 때마다 벌어질 수 있어서 여기 약간의 보시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환는대처럼 보이시진 않으실 거고 여기 V자 모양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요쪽하고 요쪽하고 이제 제가 그림을 잠깐 표현해 드리게 되면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지금 감고 있죠. 그죠? V자 모양 이렇게 감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감고 있습니다. 팔꿈치 부분이 조금 압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요 붕대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영상을 추가적으로 제가 구비를 해 놓은 상태는 아니라서 이제 말로만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붕대법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이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한 번쯤은 실습해 보는 것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발목 감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팔자분대법을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감아주시면 발꿈치를 빼놓은 상태로 이제 관절 부위가 어느 정도의 경고성 있게 고정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삼각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쪽에 출혈이 있을 경우 패드를 대고 난 이후에 머리 쪽에 길게 한번 내주시고, 그 다음에 삼각근 아래쪽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매듭을 뒤쪽에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오셔서 앞쪽에서 한번 더 매듭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듭이 뒤쪽에 한번 있고 앞쪽에 한번 더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손상에 적합한 팔걸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기는 하죠. 그래서 별거는 없고, 여기 짧은 변의 꽂이점이 이제 그 다친 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오른팔일 경우에는 오른쪽 가시면 되고요. 반대로 왼팔일 경우에는 이제 왼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긴 변을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뒤쪽으로 접으셔가지고 이렇게 묶으셔 주시면 되는데, 매듭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깨 위에 있죠. 그죠? 어깨 위에. 목 뒤에 정중앙에다 넣으시는 거는 환자분들도 되게 불편해 하실 거니까요. 그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그 연부조직층이 두껍지가 않아 가지고 그 여러분들 느껴보시기는 뭐 뼈가 만져진 듯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목 뒤쪽에 그만큼 매우 연부조직의 그 두께가 얇고서 그 위쪽에 매듭을 짓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통증을 가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좌측으로 치우쳐서 매듭을 지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끝에 삐죽삐죽 나오는 요 부분들은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쪽으로 덜렁거리지 않도록. 이게 모양상으로도 외관상으로도 이제 좋겠지만요. 이제 다친 팔이 움직이다가 혹은 걸어가다가 뾰족한 물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물체에 걸려서 추가적인 손상, 통증을 가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걸을 때마다 팔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거를 몸통하고 한 번 더 묶어서 팔의 움직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요 4번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그 고등학교 졸업 시간 때 이런 응급처치 정도는 배우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빗장뼈나 어깨 부상에 접합한 이제 팔걸이 방법인데, 보시게 되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아까 전에는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이 꼭지점, 긴 꼭지점 아래에 있는 꼭지점이 어디로 갔었냐면 목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묶어졌었는데, 여기서는 겨드랑이 사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뒤쪽 등 쪽에서 묶어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서 뒤쪽에 올라가지고 이제 묶어주시면 되는데, 뭐 어려운 것들은 이것도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운데 감는 거 한 번 더 나오고 있고요. 크게 어려운 것도 없어서.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이제 쇼크인데, 우리가 이제까지 본 것들은 출혈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출혈이 조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쇼크로 진행이 될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산소를 포함한 혈액이 인체 각 부분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수면계의 기능 이상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뭐 단순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부적절한 관리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하게 우리 몸의 순환이 진행되면서 세포에게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태. 그 불가능한 상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쇼크의 원인이 그 아래쪽에서 설명을 해줄 건데,
순환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순환, 폐순환, 체순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 이 순환 부분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세 개의 장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심장. 심장이 적절하게 수축해야지 원하는 압력으로 전신의 혈액을 전달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혈관. 이 혈액이 적절하게 각각의 조직이나 세포까지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음, 전달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혈액. 혈액 안에 여러 가지 영양분과 산소가 결합되어져 있는 적혈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 자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쇼크의 원인은 이 셋 중에 하나가 이상이 생기면 쇼크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액이 부족하거나 이건 뭐라고 보면 되느냐? 이제까지 배웠던 출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절되지 않은 출혈량이 많거나 하게 되면 혈액량이 부족해서 쇼크 상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이 있는데 대부분의 혈관은 중간에 근육층으로 혈관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건 좀 있으면 여름이 올 건데 조금만 덥게 되면 이제 얼굴이 붉어지고 그 다음에 그 손바닥이나 손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얼굴 근처에 혈관들이 좀 붉어진 것들, 커진 팽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근육층이 혈관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이제 증거이기도 한데, 요 혈관에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평상시에도 어느 정도 수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조절 기능이 망가져서 수축 기능이 아니라 완벽하게 수축 기능은 아예 소실되어서 기능이 소실되어서 완벽하게 이완이 된다면 요때도 쇼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혈액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혈액을 담고 있는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혈액이 마치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이걸 우리가 상대적 저혈량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 그대로 혈량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뭐에 의해서 그런다고 했죠? 출혈, 혈액 자체 내 양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것이 원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저혈량증인데, 상대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상대적 저혈량증이 들어가게 된다는 소리는 원래 5리터의 혈액이 있었는데 그거 5리터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혈관이 있었는데 이 5리터의 용량을 가지고 있던 혈관이 7리터로 증가한 거죠. 그러면 5리터를 가지고 있는 혈액량은 바뀌지 않았는데 용량이 7리터로 증가함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당연하게도 2리터의 부족한 용량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용량이 증가해서 혈액량이 부족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심장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심장이 수축을 해서 적절한 압력으로 전달을 해줄 만한 압력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수축량이 부족하거나, 수축력이라고 해야겠네요. 그죠? 적절하게는 수축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박동수가 부족하거나 너무 늦게 짜거나 너무 빠르게 짜거나 하게 되면 전신에서는 혈액량을 부족한 것처럼 부족하게 느껴질 거기 때문에, 부족한 것으로 확인할 거기 때문에 느껴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거죠. 말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쇼크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원인, 심장의 원인, 혈액의 문제, 혈관의 문제, 이렇게 세 개로 정확하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시 한번 그 아래쪽에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다 어느 정도 설명했기 때문에 잠깐만 보시게 되면 이제 심장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심장이 펌프질을 못하게 되면 혈액은 그대로 있긴 하지만 이게 움직이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혈액량이 부족하게 되면 심장은 열심히 뛰고 있지만 돌아가는 양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단계에서 뭐가 부족하게 된다? 혈액량이 부족하게 된다. 혈관, 내가 원하는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이 혈관의 기능이 상실이 되어서 이렇게
위에 있는 혈관들보다 훨씬 넓어졌죠, 그죠? 훨씬 더 넓어진 혈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용량이 증가해서 혈액량은 위에 있는 두 개랑 똑같은데, 여기 이거는 아니죠, 그죠? 맨 위에 있는 혈액량이랑 동일한데 실질적으로 혈액량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들은 시간이 되실 때 한 번쯤 읽어보셔도 되고요. 읽어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다이니까요. 그 다음에 관리삼각형이라고 해서 지금 얘기했던 요 심장과 혈관과 혈액의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 또한 뭐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만,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 더 읽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쇼크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전에 했던 것들하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 관련된 종사자가 아니기도 하고 관련된 지식이 우리처럼 대학교와 같은 고등기관에서 그 일정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굳이 완벽한 평가와 처치를 하실 이유도 없고 하셔야 되는 의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그 환자를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응급구조사나 간호사나 의사가 아니고 구급대원들이 아니고 대부분 누구예요? 그 곁에 머물고 있는 일반인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평가 기법과 처치 기법과 신고 등을 해주시게 된다면 그 곁에 있는 그런 처치와 평가와 신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곁에 있게 된다면 그 환자가 되신 분의 생존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적 능력이라든지 실행 능력, 응급처치 실행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져야지만 내가 다쳤을 때도 내가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 응급처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고 여러분들도 대부분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그 교육과 실습은 다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심폐소생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응급처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폭넓어진 응급처치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이제 내용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했던 것도 그대로입니다. 의식 상태 해주시고 피부 이식도 손톱 상태 보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뭐가 있다고 해서 손톱을 딱 눌렀을 때 몇 초 이내? 2초 이내에 2초 이내에 다시 핑크색으로 돌아오게 되면, 분홍색으로 들어오게 되면 요거는 정상적인 순환 상태를 유지하고 있겠구나 라고 보셔도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메스꺼움이나 구토수 호소 여부, 요거는 이제 뭐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호소하게 되면은 조금은 이 사람이 출혈이 발생하고 의식도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조금 쇼크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흡과 맥박이 명확하지가 않고 잘 만져지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다면, 물론 여러분들은 요거는 안 할 거예요. 맥박 상태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대체한다? 요거를 손톱 상태로 대체해 주신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의식 상태, 손톱 상태, 호흡 상태,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 자,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CPR 얘기했었어요. CPR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교육 받았을 거라고. 여기서 우리 의식 확인하고 난 후에 뭐 했었냐면 호흡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거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 대신 얘는 지금 의식이 있을 것 같고요. 호흡도 부적절하지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뭐만 확인하면 돼요? 손톱만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손톱만요. 물론 원래는 맥박 확인하는 것이 정석이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자체하고요. 환자가 뭐 저체온증이라든지 추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 피부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이 없는 환자라고 하게 된다면 손톱 확인하는 것도 꽤나 적절한 순환 상태 확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호흡 A, B 호흡을 통해서 기도와 호흡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톱을 통해서 순환 확인까지 모두 다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절한 평가를 시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일반인 수준에서요. 물론 제가 봤을 땐 요 정도만 하시더라도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평가 방법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일반인 수준은 그냥 신고하고 의식 확인하는 정도, 그냥 호흡 확인하는 정도가 일반인 정도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죠? 꽤나 요 정도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잘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준도 어느 정도 일반인 수준을 조금 벗어난 말 그대로 퍼스트 에이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야 할 일 똑바로 눕는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환자의 그 자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피가 모자란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장도 부적절하고 혈관도 부적절한데 자세 자체도 부적절하게 된다면 그 중력에 의해서 부적절한 자세인 상태인 곳에서만 뭐가 모일까요? 혈액이 모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호흡, 심장 이런 같은 경우에는 반쯤 앉은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외상 환자는 제외입니다. 외상 환자는 앉은 자세로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외상 환자는 앉은 자세로 하시면 척추의 추가 손상을 여러분들이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올려준다라는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외상 환자는 조금 제외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체온 손실을 막는다 라는 것까지 이제 쭉 써져 있고요. 요것만 해주셔도 돼요. 요것만 잘 못할 것 같으면 똑바로 눕힌 자세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반적 쇼크 환자의 자세는 다리를 올려줘라, 담요를 높여줘라, 머리를 높여줘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상하마다 좀 다르죠? 쇼크 환자는 다리를 올려주고요. 뇌졸중이나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높여주게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머리 부상 환자 높이시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목 부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올려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면 대부분 이제 그 외상 환자로 인해서 의식 소실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의식 소실될 경우에는 올려줄 필요는 있겠다. 그 대신 뭐는 제외예요? 또 당뇨병 같은 것들은 제외입니다. 당뇨병이 있는데 머리 올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시겠죠, 그죠? 머리로 지금 저혈당 상태인데 굳이 머리를 올려가지고 혈액순환을 방해한다면 가뜩이나 적은 당에 가지고 있는 혈액조차도 올라가지 않을 거라서 뭐 몇 가지 예외사항들이 있긴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부상이 있는 의심되는 환자 같은 경우는 높이시지 마시고 그냥 바로 누운 자세 하세요. 바로 누운 자세. 그 다음에 의식 반응이 없는 환자는 구토 예방하기 위해서 회복 자세. 우리 아까 전에 봤던 한 두 번째, 10번째 시간에 했던 회복 자세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씩 배웠는데요. 하나씩 배웠는데 지금 여기 있는 환자들 다 무슨 환자예요? 내과 질환 환자입니다. 내과 질환 환자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세요. 지금 체위를 변경할 수 있는 건 내과 질환 환자. 낙상을 해서 환자가 의식이 없고 머리에 이제 부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머리를 높여준다. 이거 그렇게 좋은 처치는 아니겠죠, 그죠? 척추 손상에 의심이 되는 환자이기 때문에 굳이 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 다음에 가슴 부상 환자, 목 척추 부상 환자 여기 있네요, 그죠? 목 척추 부상 의심 환자는 그냥 바로 누운 자세를 주시면 될 것 같고 눈에 이물질이 있거나 아니면 가슴 부상 환자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슴 부상 환자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척추 손상이 의심되지 않은 가슴 부상 환자 혹은 요거를 머릿속에 지우시고요. 호흡곤란 환자라고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내과 질환 환자로. 그래서 지금 5개의 자세를 비웠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얘만 외상 환자입니다. 얘만 외상 환자. 너무 복잡해지실 것 같아서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외상 환자는 얘 혼자만 이렇게 똑바로 놓는 자세를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서 했던 3개의 자세 그리고 지금 맨 마지막에 했던 요 환자 호흡곤란 환자까지는 이렇게 자세 변경을 해주셔도 되겠다. 내가 특별하게 더 신체 검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구분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얘만 외상 환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다리를 올리는 그 다음 시간 아니고 이게 다리를 올리는 것도 뭐만 한다 그랬죠? 쇼크 환자입니다. 쇼크 환자. 머리는 머리 손상 환자에서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시간에 진행할 거는 관인 반응으로 인한 쇼크 환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